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입대한 지 넉 달도 채 안 됐던 20살의 앳된 해병은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 속 수색 작업에 동원됐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책임이 어딨는지는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외압 의혹에 구명로비 의혹까지 의혹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공수처의 수사가 이어졌고 오늘은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도 두 번째로 열렸지만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가 지난 1년을 되짚어드리고 오늘 추모식부터 국회 청문회 현장까지 차례차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내성천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들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입대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살의 최상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식으로 철수시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거리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부대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1사단장을 비롯해 8명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사건을 회수했고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터져 나오면서 수사 외압 의혹은 국방부를 넘어 대통령실로 번졌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2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음 파일과 통화 내역, 그리고 짙어져가는 의혹들. 일주기를 앞두고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1사단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2차례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최상병이 복무했던 해병 1사단에선 오늘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늠름했던 최상병은 차가운 흉상이 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오늘 하루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수색 임무 중 순직한 최상병이 1년 만에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늠름했던 표정은 차가운 청동 흉상 속에 새겨졌습니다. 흉상 앞에선 전우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경례를 합니다. 입대 4개월이 채 안 됐던 최상병은 1년 전 경북 내성천 수색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이 가장 거센 지점에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5명의 병사가 급류에 휩쓸렸고 최상병만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최상병의 일주기 추모식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주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생명과 전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측은 유족의 뜻이라며 추모식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폭우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날씨 속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고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아들이 있어서 어린 나이잖아요. 이제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21살인데 저 꽃 같은 애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 광화문에선 최상병 일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경북 예천의 주민들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백발의 노인들은 우리 때문에 손자 같은 젊은이를 잃었다며
최상병의 위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토사가 밀려내려왔던 흔적은 아직 남았습니다. 1년 전 산은 무너져 흘러내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15명이 숨졌고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덤덤해지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뭐 지푸라도 하나라도 건지고 싶은데 아무도 뭐 찾지도 못하고 비 많이 올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 무디껐더라고. 아직 비가 오면 떨립니다. 그만큼 공포는 강하게 몸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덜렁덜렁 뭐 그런데 이렇게 안 걸리요 놀래가지고.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이 모래톱강. 올해 마을 사람들 자랑거리였습니다. 최상병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이 강 보는 게 죄스럽습니다. 가보이면 울컥한 게 눈물이 나던데. 울었어 울어야 돼. 눈물 나면 참을 수도 없고. 우리 때문에 손자 같은 젊은이를 잃었구나.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아 그래 다 그래요. 여기서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요. 강문 보면 안 됐어요. 누구 책임인지라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냥 끼들으 그래 놔둬가지고 죽도록 놔두냐. 뭐 조사하지 왜 그렇게 뭐 맞고 왜 그래. 80, 90 나이 노인들은 위패 앞에 고개 숙입니다. 떠나간 주민 17명과 21살 군인을 위해 섭니다. 그리고 더 희생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 일단 회관으로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일단 대피부터 시켜요. 아파도 삶은 계속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증인들도 출석했는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공수처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골프 모임 단톡방 멤버들이 이렇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하며 정말 모르는 사이인지 추궁했는데 먼저 이 상황부터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처럼 자신은 수사를 받고 있어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압수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에 협조할 뜻은 있다면서도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하고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이때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송모 씨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처음 보는 사진이라면서 셋 중 이종호 씨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저희 사령관님입니다. 김계환 사령관 맞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 상관인 사령관과 함께 방문했는데도 모르냐고 추궁했지만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훈련 중에 바다 위에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저한테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 사진에 대해 지난해 3월 부대 초청 행사에 온 방문객 중 사진 촬영을 요청해 응했을 뿐 두 사람과 일면식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지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 02-800-7070이 대통령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이 번호의 전화를 받았던 주진우 의원은 밝힐 수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최상병 순직 사건의 이첩 회수가 이뤄지기 직전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이 전화가 누구한테 온 건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800-7070 누구한테서 온 전화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역시 아는 것이 없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02-800-7070 이 전화 어디에 설치된 전화예요? 아는 바 없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수석 보좌관 회의 그 회의실에 설치된 전화는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이 전 장관에 앞서 44초 통화한 기록이 나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야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전체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통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가 이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가 지금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1년 전에 43초 통화한 사람 1번 전화라고 하면 다 기억합니까?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통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의 몸싸움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며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청문회장 들어가는 걸 막아서며 이렇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문 열어요! 정청래 위원장 만나러 왔어요. 문 열어요! 정청래! 문 열어! 청문회 시작 전 법사위원장실 앞에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이 모여듭니다. 원천무효! 청문회! 증인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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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청래 위원장의 청문회장 진입을 막아선 겁니다. 국민을 직접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 불복에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떼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항의하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 위원장과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항의 과정이었고 오히려 자당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혜진 기자, 청문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열띤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 뒤 저녁 식사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뒤 늦은 밤까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달리 오늘 청문회엔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증인들에게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증인석 곳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채택된 증인 22명 중 9명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인사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주요 증인들, 이번에는 증인 선서를 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오늘은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더니 허위 진술을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았다며 선서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에 영향을 받은 듯 처음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엔 이를 철회하고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임성근 전 사단장,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던데요. 임 전 사단장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청문회 중에 누군가에게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냐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 전 사단장은 제 사촌 동생이고 법조인이라고 설명했고 이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 측도 입장을 내고 점심 식사 중에 정보 공유의 범위에 대해 조언을 구해왔고 답변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부적절하니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전화와 문자 등 총 15차례에 걸쳐 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혹이 쌓여왔지만 공수처의 수사는 꽉 막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을 풀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은 이제 3주 뒤면 모두 지워지는데 최근까지 통신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고 최상병 수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등 사이에 통화가 집중됐습니다. VIP의 경로가 있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와 통화한 뒤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항명 수사가 시작된 8월 2일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도 통화했습니다. 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 일부 통화 기록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내역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뒤면 중요한 모든 기록은 차례로 지워집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도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은 여러 번 기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이후엔 윗선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해온 유선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풀어야 할 의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먼저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지금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의 본질이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렇게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인데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하고 이제 해병대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 출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두 번을 출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최상병 순직 이후에 1년이 됐지만 수사는 해병대 또 국방부 실무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가리는 핵심이죠. 대통령실로 향하는 수사는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최근에는 공수처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정확하게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지금까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은 사건 회수 과정입니다. 네. 그 지난달 청문회에서 이건태 의원의 질의를 했을 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경찰에서 먼저 전화가 올 거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건 회수 과정에 대해서 국방부보다 대통령실이 먼저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임기훈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오늘 출석은 했지만 또 사실상 대답을 거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회의하면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증인,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어요.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국방비서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임기훈 전 비서관 말고 다른 의혹의 당사자들은 얼마큼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거의 안 됐습니다. 먼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나갔다 오느라고 일단 수사가 지연이 됐었고요. 네. 그 이후에 한 번의 소환 조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도 공수처의 수사를 2번 받긴 했는데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을 조사실 나가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거부를 해서 대질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대통령실 인사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이제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은 했지만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VIP 경로설 당일이죠. 지난해 7월 31일 날 임기훈 전 비서관하고 6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강희구 부속실장.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역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기훈 비서관하고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리고 또 특히 02-800-7070의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드러난 상황인데도 이번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해병대와 국방부의 실무선,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고요. 더 윗선, 통화 기록이 수차례 드러난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누구도 수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이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에게 실제 협박을 당한 게 맞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자신의 과거와 허위 사실을 유출해 협박 수단으로 쓰게끔 한 건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이 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처음 영상을 올린 지 7일 만입니다.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구제역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통해 익명의 제보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쯔양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탈세했는지 이제 다른 제보 내용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특히 구제역에게 제보를 한 사람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이모 씨의 변호사 최모 씨라며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정보만 드리는 거죠. 정보만 드리고. 그 판단은 이제 구정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씨가 숨진 뒤에는 복수를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래요. 형님.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이 파는 제품 홍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제품 그잖아요. 정원이가 한 번만 고기 먹고 주는데 버려주 그게 어려워요? 한 번만 버려주면 좋지. 쯔양 측은 이 같은 협박에 못 이겨 최 씨에게 매달 165만 원씩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한 언론사 기자로도 활동했는데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언론사는 최 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이렇게 사이버레카 유튜버에게 협박 자료를 유출한 걸로 지목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고 쯔양 측도 고소에 나섰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남자친구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최 씨는 모든 책임을 목숨을 끊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게 돌렸습니다. 변호사는 사실 제가 직접 어떤 의사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억울한 거 이거 풀어줄 구제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가 그래서 전화한 게 그겁니다. 숨진 이 씨가 써준 내용 증명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적혀져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그냥 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고. 모든 잘못을 고인 탓으로 돌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쯔양 측은 이 씨가 숨진 뒤 최 씨가 복수하겠다며 협박해 매달 165만 원씩 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하나씩 따져보자며 되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0만 원. 이게 사실 높은 비용도 아니고 대학 근처에서 주겠다 그랬거든. 아파트 대표하고 싶은데 지금 와서 모른다 하면은 그거 잘 따면은 하나 따지면 돼요. 뭐 급하게 하는데 그거 술 먹고 전화하는 거 뭐 있을 거 뭐 그런 거지. 찌양 측은 오늘 공갈과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대한변협도 최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골목길에서 경적소리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차량 운전자가 배달 기사를 마구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뒤에 합의하자며 전화해선 더 혼내줬어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을 오피스텔 건물 안쪽으로 끌고 갑니다. 헬멧을 올리더니 얼굴을 때립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 김포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 경적 소리에 놀란 배달 노동자 A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던 남성이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멱살 잡는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서 이제 바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잠시 사라졌던 남성이 다시 나타나 욕설을 하며 A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른한테 그래? 왜 욕을 해? 그러니까 왜 이상을 만들어? 이를 본 주민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놔주고 또 차가 다 지나가는 거 보고 또 저를 질질 끌고 와서 저를 때려요. 잇몸이 찢어지고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를 때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겐 합의하자며 전화를 해선 그럴만했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가 정말 혼날만 했고 더 혼내줬어도 됐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홀로 남매를 키워왔던 5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잠시 연락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욕설을 쏟아내며 위협했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붓고 멍든 얼굴, 숨소리는 가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 목소리 들려? 열흘 넘게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대 여성 오모 씨는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넉 달 전 일터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욕을 했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엄마한테 뭐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그 머리 안쪽으로 해서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약간 협박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 남성은 오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오 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지만 남성은 4시간 가까이를 방치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뇌출혈이었고 이미 골든타임을 넘겼습니다. 의료진은 폭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휴대전화를 끄고 달아났습니다. 오 씨 계좌에서 320만 원을 빼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 남성,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남매를 키우기 위해 늘 바빴던 엄마. 식당에서 콜센터에서 고생만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막 평상시에 뭐를 같이 해봤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남성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22살과 16살 남매는 엄마와 추억 쌓을 기회마저 잃을까 무섭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세차게 쏟아졌던 장맛비가 오늘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피해는 곳곳에 남았습니다. 고층 아파트 승강기가 멈추고 반지하 집은 물에 잠겼는데 주말인 내일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불어난 물에 천변 산책로도 나무 기둥도 잠겼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어제 하루 194mm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아파트 현관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고인 건 치웠지만 물이 스며든 승강기가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자, 가자. 얘들아, 일로 와봐.
지하에서 20여 층 집까지 아이들은 계단참에서 몇 번을 쉬어갑니다. 지난밤 내내 대형 선풍기를 대놨지만 택배 상자는 쌓이고 병원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등산하듯 계단을 올랐습니다. 반지하 주민들은 비가 더 무섭습니다. 지난해 새로 깔았던 장판을 모두 뜯어냈습니다. 거기에 막큰 거에 물이 들어 있는데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일러를 틀고 계속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 비가 계속 오면은 또 물이 어디서 스며 나오는지 스며 나와요. 배수구의 고인물을 보자마자 뛰쳐나와 배수 펌프를 틉니다. 몇 년 전 지방까지 물이 들어찼던 기억 때문입니다. 애기 엄마하고 애기 갇혀가지고 몇 년마다 이게 장마철 되면은 긴장이 돼요. 아직 장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은 주말에 다시 올라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7년 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출소 뒤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했는데 이걸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이 건물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냥 월세 부담을 덜어서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들어온 거고.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이곳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됐던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징역 5년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습니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반발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해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이력은 알 수도 없고 그럴 규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 학교 그리고 학원 노선이 겹쳐버리니까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연설을 했다는데 바로 현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주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네, 연설 초반에는 이 트럼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차분한 어조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풀어갔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의 삶은 덤으로 받은 거라며 종교 고백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사법 체계를 헐뜯는 내용이 연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예고가 됐는데요. 실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바이든의 이름은 한두 번 거론하는데 그쳤고요. 또 특유의 이름 장난이나 조롱은 또 자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더해서 단합을 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참석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I believe it is the right. I personally am frustrated with the way things have torn my country apart. So I would like to see everything come back together in unity. 네, 트럼프 연설 중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고요? 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나온 이야기인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long been taken advantage of by other countries. And think of it, oftentimes these other countries are considered so-called allies. They've taken advantage of us for years. We lose jobs, we lose revenue, and they gain everything and wipe out our businesses, wipe out our people.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경제 보복의 칼날이 꼭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동맹국을 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북한 관련해선 핵무기를 가진 이와는 잘 지내는 게 좋은 일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마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전당대회라는 평가가 나오겠군요. 예, 또 이날은 그간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또 맏딸 이방카도 함께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는 않았지만 온 가족이 트럼프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왕년의 유명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도 깜짝 연사로 나와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백악관을 배경으로 선 트럼프의 모습은 후보 수락 연설이 아닌 어떤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전당대회 효과가 잘 작용을 하면서 한동안 트럼프의 기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워키 현장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격리 중입니다. 우군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끝내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측근들 입에서는 바이든이 사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사퇴를 결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으로 별장에서 격리에 들어간 다음 날, 바이든은 출마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바이든의 출마 포기 결정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페로시 전 하원 의장의 말이 잇따라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바이든의 고집을 꺾은 건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사건 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비록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모두 앞섰습니다. 만일 바이든이 사퇴한다면 현재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 중인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 유세에 나선 해리스는 트럼프를 정조준했습니다. Today, our daughters know fewer rights than their grandmothers. This is a healthcare crisis. And we all know who was to blame. Donald Trump. 미 언론은 벌써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와 함께 뛸 부통령 후보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우리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발언을 놓고 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정면 충돌했는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습니다. 나 후보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통과를 막다 기소된 거라며 개인적 차원의 요청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한 후보는 개인 차원의 요청이 맞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아니,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앞서 사과 입장을 밝힌 한 후보가 발언 내용은 사실이었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한 후보는 또 기소를 한 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라고도 말했고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대화를 폭로하는 이 검사 체질,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고요. 이거 당시에 법무장관이셨고 그래서 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과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전당대회 전 마지막 토론도 폭로전과 비방만 오가다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학부모 협박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일선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부모와 갈등을 겪은 중학교 A교사는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교보위에선 교권 침해가 일부 인정돼 서면 사과 결정이 났지만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사직서는 냈고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학교는 자기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지난해 한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받은 초등학교 B교사. 빨간 글씨로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왜 우리를 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이 교보위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고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에 B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교사 10명 중 8명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 등이 개정되고 학생생활 지도고시 등이 제정됐지만 현실에서 적용이 힘들다는 겁니다. 작년에 받았던 민원이나 올해 받았던 민원에 차이가 별로 없다. 방어막은 형성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학생 분리 조치를 위한 교실 마련과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등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현재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선 항공과 통신 시스템이 아예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거나 방송사와 통신사 운영이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게이트 앞에 몰려 우왕좌왕합니다. 탑승 시각이 넘었는데 게이트는 열리지 않고 안내 화면은 꺼져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과 스페인 등 공항에서도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거나 지연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 항공과 통신 시스템이 마비된 겁니다. 호주에선 아침 생방송 중 화면이 갑자기 꺼지는 등 방송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윈도우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한 뒤 디바이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문구가 뜨면서 PC가 재부팅되고 있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Just giving an update on why Sky News is down at the moment. It's not actually a Sky News issue. This is happening on computer screens. 우리나라 인천공항 측도 오후 5시쯤부터 일부 저가 항공사의 발권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탑승권 발권과 보딩 수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원인을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기술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해킹 등 보안 문제에는 무게를 싣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대청호는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되는 충청권의 중요한 식수원인데 문제는 쓰레기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쓰레기를 밟으며 강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여 호수인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된 대청호. 가까이 가봤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 죽은 걸로 보이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대청호 인근가에 오니까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썩은 생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친구. 이 썩은 생선에서 나는 악취가 정말 심합니다. 호수 중간에 설치된 쓰레기 차단막 근처는 아예 쓰레기 섬이 됐습니다. 보트를 타고 5분 정도 달려오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쓰레기 차단막을 중심으로 쓰레기 섬이 형성된 건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육지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입니다. 갈대와 쓰레기가 수면 아래 2m 두께로 엉켜 있어 취재진과 구조대가 함께 올라가도 끄떡없을 정도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생긴 벌레가 쉴 새 없이 꼬입니다.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쓰레기가 많을지 제가 한번 주워봤는데요. 이런 스티로폼 박스도 많았고 생활 페트병 쓰레기도 많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이런 오토바이 헬멧이나 제가 서 있는 이 배를 묶어두는 계류대까지 떠밀려온 겁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가구, 그다음에 이제 물통, 그다음에 농약병, 스티로폼, 그다음에 산업폐기물, 뭐 파이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관광지로 유명한 인근 마을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거지. 이번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떠내려왔어요. 차가 오갈 수 있는 길까지 쓰레기로 막혀 중장비 동원이 당장은 어려워 우선 주민들이 겨우 손으로 치웁니다. 차가 들어가는 작업만 지금 3일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하는 거지. 뭐 나뭇가지 치우고 이런 부시래기 같은 거 다 플라스틱 같은 거 다 골라서 따로따로 담아야 되고 해도 표시도 안 나. 여름 휴양객을 상대로 한 장사도 사실상 마비 상태. 다 타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안 와. 그러니까 주변 뭐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그러죠. 상황을 모르고 찾아온 관광객도 난감합니다. 좀 쓰레기 같은 그런 냄새들 좀 많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놀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까지 대청호에 쌓인 쓰레기 양만 1만 8천 세제곱미터. 올림픽 규격 수영장 7개를 가득 채울 양입니다. 그물망으로 건져 작업장으로 보낸 후 나무와 쓰레기를 분리해야 하는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며칠 걸릴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청호에서 4일간 건져 올린 부유물 쓰레기입니다. 이게 지금 500세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작업 속도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안전상의 문제로 작업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에 또 새로운 쓰레기가 더 밀려옵니다. 빗방울이 너무 굵어져서 일단 다들 들어가시죠. 그러면. 네. 수거 비용은 작년 수준인 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낚시꾼이나 야영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만 줄어도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줄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분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인력을 최대한 저희들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큰 호수에 쓰레기가 떠내려온다. 그리고 이걸 치우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 매년 장마철 공식처럼 이맘때쯤이면 보시는 뉴스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건 이런 것부터 안 버리는 걸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절차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확정했습니다. 안정환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선 과거 대표팀 감독을 놓고 벌어진 암투가 언급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폼프레레 감독이 다른 감독에 비해 커리가 떨어진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안정환 해설위원은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20년 전 기억을 돌아봤습니다. 팩트는 아닌데 폼프레레를 어떻게든 자르고 맞아. 자기가 그 감독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다 공감하는 거 아니야? 다 알잖아. 누군지는 알 거야. 야, 얘기하다 보니까 2006년이 쏙쏙 들어오네. 2006년이 쏙쏙 들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김남일도 공감하며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선수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감독이 2명이었어. 감독이 2명이었어? 1명 아니었어? 그런 느낌이었다고. 지난 2005년 폼프레레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날 때 축구협회 안에서 암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과 비교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을 우선순위로 정했다가 홍명보 감독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냈습니다.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의 박주호 위원조차 선임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축구인들의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정식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낮 동안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지역 곳곳에는 폭염특보도 내려졌고요. 서울도 30도를 넘어서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밤에는 충청 이남 지역의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내일 밤에는 중부 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50mm의 폭포비가 퍼붓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상당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 많은 곳은 120에서 150mm, 전북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어제와 그제 이틀간 많은 비가 내린 곳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되는데요. 산사태를 비롯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조 증상을 잘 살피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은 강릉 31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